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봉근 약사입니다. 사실 오늘 제 강의가 원론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처음 이 강의를 듣는 약사님들은 이게 전체를 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우리 약사님들처럼 한 95년도부터 99년까지 의약부로 되기 전까지 약국에서 이제 약사로서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새내기 약사로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공부를 뭐 다 똑같으시겠지만 처방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실제 학부에서 공부하지 못했던 약을 쓰는 용량이라든지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소염 진통제를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그 당시에 이제 브루펜, 이부브루펜 제제, 그다음에 이제 아스타아미노펜 제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용량으로 써야 안전한지 이제 저희 선배 약사님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약사님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그 공부를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덱사메타손하고 프라디니솔론을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을 어느 정도로 써야지 이게 질병 효과가 있고 또 부작용이 가장 덜한지, 뭐 이런 두 가지가 가장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스테로이드를 쓰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너무 판타스틱하죠. 막 부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은 약사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당시 약국을 했던 약사님들은 실제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는 진료와 처방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뭐 이게 덱사메타손을 메가도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 메가도스를 쓰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 감량을 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들을 이렇게 쓰기도 했었고,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다양한 용량, 다양한 이런 약들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임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약사님들의 쓰는 그런 임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약의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게 국한돼서 쓸 수밖에 없고, 또 병원 처방전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런 임상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처방약들이 질병을 치료해 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큰 착각이었는데, 근데 막상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쓰고 엔사이드를 이렇게 쓰면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대사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쪽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대사 쪽의 문제 중에 당뇨의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소화기 쪽의 문제는 이제 출혈의 문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순환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니까 막상 이제 그 당시에 뭐 한약 조제사 공부를 해서 한약을 또 공부를 막 하면서 한약으로 이제 막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했던 파트는 고방을 막 공부했었는데, 고방을 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그 만성질환에 고방을 합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방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후세방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호전 반응도 맹렬하고, 이게 증이 안 맞게 되면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고방을 이렇게 저는 과립으로 주로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 한풍제약의 과립을 아마 인천에서 가장 많이 썼던 약국인데 막 썼어요. 막 쓰면서 이제 나름 임상을 막 했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이제 부작용도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온누리라는 최인점이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는 되게 그 약사들에게 희망과 꿈을 줬던 프랜차이즈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초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약국에서 이렇게 다루면서 만성질환 쪽에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줬던 프랜차이즈였어요. 그래서 이제 렉스진 바이오텍이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그걸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지만 박영순 그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길이 있겠지 하고 막 공부를 계속 써주는 거였어요. 이제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는 찰나에 의약품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갈 곳이 없어졌죠.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2000년 3월에 이제 마르간 약국을 그만두고 이제 벤처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천연물을 통해서 이제 그 약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에게 공급한 의사들의 어떤 처방전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약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신약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싶었고, 이제 그게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천연물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천연물에 들어있는 이런 특수한 성분들, 그런 성분들을 분리 정제해서 가장 최적화시켜서 이제 그 어떤 약을 만드는 또는 어떤 소재를 만드는 쪽에 한 20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10년을 하면 10년을 만 번을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달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20년 동안 이쪽 천연물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안 보였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자연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성인에 가깝다라는 말을 공자가 그때 했는데, 저도 요즘에는 이제 막 초연하게, 이게 사실은 이 천연물 쪽을 하면서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 간의 관계도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철학적으로 보면 뭔가 하나로 이렇게 통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의 현대의학이 저는 성공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실패한 영역도 분명히 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성공한 부분은 응급질환, 응급질환과 세균성 질환 이쪽에는 아주 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지만, 특히 이제 만성질환 쪽이, 난치성 질환 이쪽은 현대의학이 사실은 공헌을 한 부분들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저희 이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CNT를 활용한 만성 난치성 질환 예방 및 치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저는 이제 한 20년 저희가 약국 가는 시간 빼고 한 벤처 기업을 하면서 6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의원도 한 800군데 정도 임상을 했었고, 제가 사실 병원도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클리닉이지만 저희 클리닉에서는 처방을 하나도 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을 이제 이런 천연 영양소로만 처방을 내렸고, 그런 천연 영양소들을 가지고 이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60만 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이 중에는 이제 컨비네이션 세라피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단독으로 식물 영양소만 쓴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 쓰는 지금 처방약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여튼 저는 지금 의과대학의 임상 양리학 좀 늦게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올해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현재 이제 논문을 쓰고 있어. 내년에 이제 학위를 받게 예정이고요. 이렇습니다. 이 OCNT의 O는 also라는 뜻인데요. 이 also는 바로잡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셀룰러 뉴트리션, 그러니까 세포의 어떤 잘못된 이런 손상된 부분들을, 고장난 부분들을 바로잡는다.
어떻게 바로잡느냐? 뉴트리션 세러피로 바로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소를 통해서 세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요법이 바로 OCNT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 유전자와 세포막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으면 그 유전자는 이제 바꿀 수 없다. 이걸 이제 숙명이라고 하잖아요. 바꿀 수 없는 숙명. 근데 대부분의 질병 유전자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암의 유전자를 받았어도 안젤리나 졸리니까 이제 브라카 유전자를 받아서 유방 절개 수술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이론을 먼저 알았더라면 수술을 안 했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 그대로 확실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은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이 후성 유전이라는 이론에 의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99%의 질병은 우리들이 먹고 생각하는 것, 특히 먹는 거에 의해서 이제 익스프레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병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건데 그 유전자의 발현을 다 잠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유전자 검사 키트를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코스닥 상장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약국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는 약국이 있나요? 하여튼 여기 잇몸에 그 상피 세포만 떼어서 주면 거기에 이제 암의 유전자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00명 정도를 이렇게 이 부분 스크린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영양 스크린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1000명의 이 사람들 환자들이 아니고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암 유전자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다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약사님들도 암 유전자 스크리닝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도 아주 작은 암에 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사나운 암에 걸려서 수명이 많이 짧아지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유전자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코진이 암 유전자가 이렇게 불이 탁 켜지는 사람이 있고 평생 죽을 때까지 불이 안 켜지고 눌려있는 상태에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후성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발현되지 않도록 눌러주는 암 억제 유전자, P53 유전자 같은 게 암 억제 유전자인데 이런 P53 유전자들이 많이 발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P53 유전자를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려면 뭘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를 불을 켜게 하는 그런 그 유전자를 이렇게 불을 켜게 하지 못하는, 억제시키는, 또 그걸 조절하는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세포들은 유전자도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잘 되지만 이런 세포막이 대부분 다 병들어 있어요. 세포막은 하나의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2000개가 있고요. 하나의 세포에 당사슬이 1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에 당으로 이렇게 쭉 사슬, 이게 이제 일종의 수용체인데 수용체가 한 10만 개가 붙어 있어요. 이 세포가 우리 몸에 100조 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세포의 세포막을 만드는 물질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인데 포화지방산은 산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포화지방산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많이 먹으면 딱딱해지는 건 있지만 산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이 50%,
불포화 지방산이 50%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인간은 유연한 사고와 견고한 사고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비율이 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거나 변성되면 그때부터는 몸이 굳어지고 뭐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병이 오는 거예요. 그 병이 하이폭시아예요. 하이폭시아. 그러니까 세포막이 산화되면 하이폭시아가 온다. 즉 저산소 상태로 빠져든다. 왜냐하면 산소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세포막이 산화되면 거기에다가 영양 결핍까지 와요. 이게 뭐 영양소 자체가 못 들어가니까 글루코스도 못 들어가요. 글루코스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게 곧 당뇨병이죠. 이게 세포막이 산화되면 뭐 대사성 질환부터 저산소증이야 면역 질환 뭐 5만 가지 질환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그런 파이토케미칼, 그 다음에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는 파이토케미칼, 이 두 개가 세포 교정요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 울림이 너무 셌나 이게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 사실 이런 겁니다. 이 암에 걸렸어도요, 암 유전자가 되게 많아요. 우리 집안이 다 유방암으로 뭐 자매들, 부모, 어머님 다 유방암으로 다 들어가셔서 너무 막 공포와 불안감이 있는 분들 많은데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런 불안감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라카 유전자의 스위치가 안 켜지면 되는 거예요. 그 안 켜지게 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죠. 밝혀졌죠. 그러니까 그걸 안 켜지게 하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당대에 그걸 없앤다는 것은 아마도 곰이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과 같이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없애는 게 중요해요. 이게 유전자 서열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유전자의 모양을 바꿔서 표현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유전자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유전자의 발현을 조정하는 이런 유전자 위상의 유전자를 조정하는 유전자를 조정하는 물질을 우리가 슈퍼진이라고 합니다. 슈퍼진. 우리말로 해석하면 초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을 강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물질, 에피제니틱 푸드를 우리는 슈퍼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연계에서 발견된 슈퍼진이 몇 개나 되느냐? 많지 않습니다.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슈퍼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슈퍼진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데요. 효능의 어떤 크고 작음도 있지만 일단 알칼로이드는 슈퍼진이 될 수가 없어요. 슈퍼진이 되는 조건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 이 두 가지 중에서 슈퍼진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하여튼 여기 이제 그 유전자와 세포막을 교정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통과를 해야 돼요. 여기에 통과를 못하면 세포막과 유전자를 원활하게 교정이 할 수가 없다. 이런 까다로운 기준이 아니면 유전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요. 세포막이 교체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만성질환을 교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우리가 쓰고자 하는 물질에 탁월한 생체 이용률이 필요하다. 레가로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레가로이라는 약에 이제 그 지표 물질을 보면 실리마린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실리마린은 이제 플라보노이드 계통인데 아무리 먹어도 간 재생이 안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들어가자마자 분해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밀크시슬이라고 아시죠? 밀크시슬의 그 씨앗에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씨앗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 플라보노이드를 먹으면 이게 1시간 만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1시간만 액션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액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어야죠.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약국에서 복약제 넣을 때 실리마린 제제를, 은행잎이나 실리마린 제제를, 은행잎도 이제 플라보노이드 주던데 1시간마다 하나씩 계속 드세요. 그러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이 계통들은 혈중 방광기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활성, 안정성이 높아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효능이 문제가 아니고요. 효능이 들어가서 효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면 유전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최대 6배 활성이 강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나노플렉스라는 이제 공법인데요. 한마디로 이 플라보노이드에다가 플라보노이드는 플러스 이온인데 여기에 음전화성 이온인 폴리사카라이드, 음전화성 폴리사카라이드. 그러니까 이제 이온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 얘네들이 굉장히 강한 수준의 결합을 유지를 하다가 필요한 곳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저희가 그래도 이 연구도 한 거의 10년간 했습니다. 이 연구는 10년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붙일 수 있는 폴리사카라이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여기 화순에 녹십자 백신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바로 옆에 5,000평을 가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이제 좀 더 사업적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완도에서 그 다시마 미역 있잖아요. 세계적인 다시마 생산지가 이제 완도인데 저희는 저 사카라이드 만드는데 다시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송 그 거리가 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걸 처리해서 우리 시아니드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바로 이걸 이제 나노 복합체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어쨌든 이 다시마에는 알긴산하고 후코이단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리 정제를 해서 따로 붙이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붙이고 나면 6배 정도 활성이 좋아진다는 걸 최초로 발견하고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이미 받은 상태예요. 아무나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요. 저희만 독보적인 방법입니다. 어쨌든 플라보노이드는 이렇게 해서 활성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토시아닌 또는 실리마린, 그다음에 진코플라본 모든 플라보노이드들을 우리들은 다 붙여서 이런 생체적 역할을 많이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세포막이 산화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먹은 이런 불포화 지방산, 이 불포화 지방산을 이제 5글자로 하면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지방산 이코르 불포화 지방산. 그래서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지만 어쨌든 불포화라는 것은 포화가 덜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중 결합이 1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결합이 1개 이상 있다는 얘기는 탄소의 이중 결합이기 때문에 산소가 하나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중 결합이 2개 있다. 이중 결합이 하나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올레산이라고 합니다. 그 올레산을 이제 오메가 9이라고 하죠. 오메가 9. 그 다음 이중결합 2개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 오메가 9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어디서 합성이 되냐면 당에서 합성이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 9이 부족한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합성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합성이 안 되는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중결합의 2개 때부터 이제 합성이 안 돼요. 그건 생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이중결합에 2개 있는 것부터 우리가 리놀레산이라고 합니다. 올레가 아니라 리놀레산. 리놀레산을 우리가 오메가 6라고 합니다. 오메가 6. 그래서 오메가 6에 해당되는 게
이제 리놀레산으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을 오메가6라고 하죠. 감마 리놀렌산도 사실은 이중결합이 3개지만 이것도 오메가6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리놀레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아라키도닉산도 오메가6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메가6는 이중결합이 2개 이상 되기 때문에 활성이 커요. 하지만 산화가 잘 돼요. 그래서 오메가6는 주로 인체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혈압을 높인다든지 염증을 유발한다기보다도 면역을 증강시킨다든지 혈압을 높인다든지 혈전을 많이 만든다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나쁜 거죠. 혈전을 만들고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높이고 뭐 면역을 막 왕성하게 하면 인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괴로운 반응이에요. 혈압도 높고 혈전도 많아지고 면역도 막. 하지만 이런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때로는 혈압도 올려야 되고 혈당도 올려야 되고 면역도 활성화시켜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실제 임상 쪽에서는 면역을 활성화시킨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염증이라는 말로 그게 완전히 과소평가되고 있고 병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면역 증상이 이제 좀 악화됐다. 면역 증상이 너무 면역 반응이 너무 활발하다. 이 얘기는 염증이 악화됐다는 말은 면역 증상이 그만큼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분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하튼 이제 너무나 면역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율해주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율해줄 수 있는 이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이건 이제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메가3다. 오메가3는 이제 이중결합이 3개부터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파 리놀렌산. 이게 이제 주로 들깨라든지 호두에 많이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 E3가 됩니다. E3가 돼서 아까 오메가6는 프로스타글란딘 E2가 되고 E2가 E1이 되죠. 오메가6는 E2가 되고 오메가3는 E3가 되는데 E3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낮춰준다든지 혈당을 낮춰준다든지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든지 면역 반응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염증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면역 반응이 센 분들한테는 오메가3를 처방을 해주면 많이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제로서도 불리우는 게 있죠. 여하튼 오메가3, 6, 9는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이 중에 필수 지방산은 오메가3와 6다. 이 비율이 잘 맞아야 되고 비율도 중요하지만 산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이 물질이 산화가 되면 이 물질이 들어가서 세포막을 만들면 그 세포들이 다 굶어 죽거나 이제 질식사로 죽게 된다는 말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산화가 되지 않는 무산화 무변성 필수 지방산을 노유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성과 활성에 뛰어난 물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도시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곰이 사람이 되는데 이제 햇빛이 차단된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이제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쑥과 마늘을 먹은 양은 안 나오죠.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렇게 유전자가 바뀌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먹어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안 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많이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한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게 낮추는 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낮추는데 양파를 얼마나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냐. 얼마나 먹으면 낮아질까요? 실제 양파에는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스타틴의 역할을 하는 성분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늘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얼마를 먹냐면 양파를 하루에 생양파를 5통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5통을 갈아서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줄어듭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바꾸는 건지 아니면 효소를 바꾸는 건지 효소를 보충해 주는 건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을 먹지 않으면 유전자에 접근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과 유전자를 바꾸는데 필요한 오메가3의 함량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약 8,000m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개국가에서 알고 있는 용량의 한 10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임상한 바로는 만약에 암세포를 완전히 죽인다. 유전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이제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암세포를 자동 사멸시키는 농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8만 미리 정도. 8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쓰이는 농도의 한 10배 정도를 써야 암세포가 이렇게 자동 사멸되는 용량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어느 정도나 먹으면 유전자가 이렇게 바뀌느냐, 체인지가 되느냐, 한 4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네, 이 나노복합체를 왜 써야 되느냐, 보시면, 보통의 이제 식물 영양소, 플라보노이드나 카로티노이드는요, pH가 높은 곳에서, 즉, 알칼리에서, pH가, 이제 높은 곳, 알칼리죠. 알칼리에서 불안정하고 불활성화돼요. 근데, 우리 입 안은 pH가 몇 정도 되겠습니까? 알칼리죠. 입안 알칼리예요. 그 다음에 위는 강산이죠. 입안이 7이라고 보면 위는 2 정도 되는 거고, 소장은 얼마나 되겠어요? 소장도 7 정도 되죠. 혈액도 pH가 7.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입과 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화기와 혈액에서 플라보노이드는 다 녹아버려요.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pH에서 다 이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나노복합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식물영양소는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짧은 반감기가 있고 나노복합체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3배에서 6배 정도의 연장이 가능하고 이 나노복합체를 만들더라도 85나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까 이 산화되지 않은 불포화 지방산은요. EPA, DHA는 다 필수 지방산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 필수 지방산이 아니다. 왜? EPA, DHA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 간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걸 원료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죠? 우리가 이제 알파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이런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면 우리 간에서 EPA, DH라는 오메가3가 만들어지고 그 EPA, DH가 프로스타글란딘 E3로 전환되면서 혈압, 혈당,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면역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영어로 보면 as needed라고 합니다. 필요로 하는 것만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EPA, DHA를 먹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EPA, DHA를 우리가 대사체 오메가3라고 하고 이 알파리놀렌산을 모체 오메가3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키모 애들은 너무 추운 지방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자꾸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굳지 않도록 혈액 부동액을 자꾸 넣어줘야 되는 이게 뭐냐 EPA, DH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추운 지방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추운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EPA, DHA를 계속 넣어주게 되면 혈액이 이제 굳지는 않아서 좋지만은 잘 출혈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EPA, DHA를 한국인들한테는 맞지 않다. 물론 이 알래스카나 에스키모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게 될 수 있겠지만 이 체질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다. 특히 이게 이런 동남아 사람들은 더 많지 않겠죠. 동남아 사람들은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겠죠. 얘들은 막 다 터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한국인들이 가장 맞는 오메가3는 알파리놀렌산이다. 그리고 이 노유파라는 것은 산화와 변성이 없는 고순도의 활성형 지방산이다. 필수 지방산이다. 노유파만이 산소 투과가 가능하고 프로스타글란딘 E1, E2, E3를 생성할 수 있으며
면역,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상식으로, 의학 상식으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면역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렇게 많은 다른 호르몬들이 작용하는 걸 배웠지만 실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호르몬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원래 전립선에서 먼저 발견이 됐는데 우리 몸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 호르몬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원료가 뭐냐면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 지방산을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산화된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불량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 혈당, 혈압을 조절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김영노 약사님이 항상 하는 말, 식용유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사실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게 느껴지지만 사실 식용유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먹는 뭐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그다음에 포도씨유, 옥수수유, 이게 다 오메가3, 6, 9으로 만들어진 다 식용유인데 이 식용유들은 딱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식용유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형이 플라스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탈취, 그 다음에 탈취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또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식용유를 먹는 것은 거의 산화되고 변성된 최악의 기름을 먹는 거다. 그래서 식용유를 배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포막 내지는 유전자를 교정하는데 실패할 거고, 만성질환 아무리 좋은 영양요법을 하더라도 식용유가 이제 배제되지 않는다면 그건 성공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노유파의 활성은 냉압착 방식으로 제조한 필수지방산의 수십 배 이상이다. 냉압착 방식이라는 말에 많이 이렇게 현혹이 되는데요. 냉압착 방식이라는 것은 열을 가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실제 실을 이미 볶아버렸을 때는 열을 가하든 안 가하든 산화가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냉압착 방식으로 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제 방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영국의 그 달맞이꽃 종자유가 냉압착 방식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캡슐에 넣는 걸, 기능성 식품으로 넣는 걸 봤는데요. 보니까 냉압착 방식, cold press and ref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리파인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정제한 거예요. 여기서 정제라고 하는 건 헥산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 헥산은 뭐 DNA, RNA가 아니고 유기용매예요. 벤젠과 같은 유기용매를 쓰고 150도로 막 3시간 동안 가열을 해서 다시 용매 날리고, 그 다음에 탈취, 중화, 이게 냄새 없애고 또 산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표백작용까지 거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노란색 맑고 깨끗하잖아요. 진짜 나온 기름은 새카맣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겪어서 식용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달맞이꽃 종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먹는 어유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과정, 리파인 과정을 거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 이 약보다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작용이 많은 약보다도 훨씬 더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바로 식용유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의 그 매출의 블록버스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넘버원, 넘버2를 차지하고 있는 이 대증요법제들인데요. 이게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제, 누구는 잘 아실 거예요. 뭐 심바스탄, 로바스타틴, 뭐 엄청 아트로바스타틴 많은데, 어쨌든 스타틴이라는 약이 한때는 판금이 됐었어요. 이제 판매 금지가 됐고, 또 그런데 다시 또 해서 다시 이게 그 시판 허가가 났고, 어떤 데서는 시판이 되고 어떤 데서는 안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스타틴을 복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착각을 자꾸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신약 개발을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21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신약 개발이 뭐냐면 안타고니스트나 이니비터예요. 그러니까 뭘 억제하거나 기량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건데 그 기량이 뭐냐면 효소 기량이에요. 그러니까 효소나 직접 리셉터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스타틴이 이런 거죠.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드는 효소를 합성을 억제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그 효소가 그 간에서만 만들어지느냐? 그 효소의 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이 간에서만 있느냐는 거예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긴 하지만 그 유사한 기능을 갖는 효소들이 심장에도 있고,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효소가 될 수도 있고, 뇌 기능을 또 활성화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비슷한 단백질들이 되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스타틴을 딱 먹으면서 그 기능들을 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타틴 먹으면 간으로만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신으로 다 가고 비슷한 효소에 붙어서 효소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효소 친화성, 그러니까 스타틴 친화성이 강한 체질을 갖고 있는 이런 환자들은요, 바로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심장 근육이 안 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친화성이라고 하는 유전자 친화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은 췌장에 스타틴 친화성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딱 붙어버리면 췌장에서 그냥 인슐린을 바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뇌 치매가 바로 오는 경우. 여기 보시면 뇌 기능, 췌장 기능, 간 기능, 심장 기능이 다 역할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어디서 나타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설포닐 우레아 계통, TGZ 계통, 그 다음에 DPPI. DPP, 이게 지금 경구용 혈당 강화제 뭐 한 70%를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DPP 원래는 4 이니비터죠. 4 이니비터고, 여기는 SGLT 이니비터, S1, 2 이니비터일 거예요. 요 제제들은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런 부작용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좋은 점들은 있지만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췌장 기능을 유전자를 노화시킨다. 그 다음에 심장 기능 유전자를 억제하고 방광암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비만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사실 이거 쓰면 막 살찌고요. 방광암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이걸 감수해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감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영양요법을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약사님들이 뭔가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환자한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처방전을 먼저 가져와 버리니까 불편하죠. 병원하고 관계도 불편하고 환자의 불안감도 있는 거고 나한테도 확신이 아직 없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환자를 100% 설득하기 전에는 이제 컨비네이션 같이.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OCMT 요법하고 병행이 됐을 때 이런 부작용들을 현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안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같이 컨비네이션, 자신감이 있으시면 단독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실 때까지는 병용요법으로 가셔도 되겠다. 여기 이제 보시면 대증요법제는 일단은 증상은 가라앉는데 여기서 증상이라는 건 통증, 염증,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혈압이 높은 게 좋으냐 낮은 게 좋으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야 되는데 낮으면은 이게 문제가 부전이 오죠. 뇌부전, 발기부전. 이게 혈압약 먹으면 발기부전 환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뇌 활동이 안 되니까 치매 환자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걸 택할래? 이건 환자들이 택하기에 기회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혈압이 높은 게 왜 나쁜 거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출혈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혈압이 높은 사람들만 터지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혈압이 낮은 사람도 되게 많이 터지고요. 특히 아스피린 먹었던 사람들한테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제는 혈압보다는 혈관에 신경을 써야 된다. 혈관이 튼튼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우리 약사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보고요. 여하튼 여기 보시면 세포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13,000가지 질병에 쓰는
그 수십만 가지의 약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처방약으로 쓰이는 것 중에 유전자 활성화시키는 약은 없어요. 특히 여기에 제가 말하는 세포 기능에 관련된 유전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만성으로 가고 평생 동안 약을 먹게끔 만든 거예요.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건강하게 지내면서 건강하게 지내려면 약도 중요하지만 OCNT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OCNT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교정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용량이 좀 세게 들어갈 때가 있지만 이미 교정이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OCNT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만 살고자 할 때까지 내가 이제 그만 죽어야겠다 할 때까지 OCNT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전자라는 것은 계속 도전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먹는 거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 미세먼지에 의해서 계속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 용량을 잘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우리가 있다. 우리 약사님들이. OCNT의 메커니즘은요 이렇습니다. 이 염증 세포는 절대 고름이 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우리가 특히 응어리 염증이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응어리 염증이 항생제를 통해서 절대 염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염증은 우리 몸의 자연 면역에 의해서만 없어질 수 있고 그 자연 면역이 바로 이제 백혈구와 우리 줄기세포인데요. 결국 백혈구와 줄기세포의 이런 그 듀엣의 하모니로만이 우리가 이제 염증세포를 없앨 수가 있다. 그리고 정상세포는 정상세포를 만들고 염증세포는 염증세포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OCNT를 통해서 염증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 수 있다. 옛날에는 불가능하다는데 가능합니다. 4개월이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염증, 그건 좋아지는 안정을 어떻게 하느냐? 증상도 증상이지만 유전자가 바뀌는 거죠. 이런 후성 유전자가 바뀝니다. 바뀌어서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논문을 쓰는데요. 저희 이제 학회 회장님이신 백경신 회장님의 자기 체험담이신데 그분은 40년간 강직성 척추염을 앓으셨어요. 경피증까지. 그래서 실제 아주대 병원에서 희귀질환으로 이렇게 그 판정을 받아서 엠브렐이라는 약을 엠브렐이라는 경피 주사 약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주사했어요. 주사 하나에 막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저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들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다 이거 자가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다 높아요. TNF 알파 이니비터가 이제 엠브렐인데 그 TNF 알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TNF 알파가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가 곧 자가면역 질환 지표입니다. 이게 50이면 정상인데 100이 나오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이제 약을 쓰지 않고도 50으로 떨어졌으니까 치료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아는 건데요. 어쨌든 약을 쓰지 않고 정상적인 유전자 패턴을 유지하는 게 바로 OCNT의 이제 기전이 되겠습니다. 후성 유전.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후성 유전자의 고장으로 발생한다. 유전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분명히 유전돼요. 유전되는데 그 자식이 고혈압 당뇨를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자식의 그러니까 손자한테 유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유전자를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전자의 근원은 지금까지는 염기 서열만 봤지만 지금은 염기 모양을 바라는 거죠. 염기의 모양. 붙었냐 안 붙었냐. 변형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EF라는 게 이제 에피제니틱 푸드라는 게 EF인데요. 이 에피제니틱 푸드를 통해서 만성질환을 억제할 수 있다. 에피제니틱 푸드의 대표적인 게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예요. 이런 에피제니틱 푸드를 통해서 우리는 만성질환을 억제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에이징, 노화, 캔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신경질환, 그다음에 당뇨, 비만 등의 대사성 질환까지도 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엽산이라는 이제 영양제가 있는데, 엽산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립니다. 엽산을 또 안 먹어도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와 있는 화학 엽산은 조심해야 돼요. 화학적 엽산, 음식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화학적 엽산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엽산이 뭐냐면 메틸레이션을 만드는데, 이 메틸레이션이 너무나 많이 돼버리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메틸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P53 유전자. 그러면 암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합성 엽산은 그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뭐 활성형 엽산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엽산도 합성이에요. 너무 많이 먹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암 억제를 억제할 수 있어요. 암 억제를 억제하는 것은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틸레이션은 언밸런스가 병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암 억제 유전자는 메틸레이션이 돼야 되고, 암 억제 유전자는 메틸레이션이 안 돼야 돼요. 언메틸레이션이 돼야 되고, 암 유전자는 메틸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의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약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판단은 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 엽산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엽산을 자꾸 영양제로 먹으려고 하면 이 영양제는 판단을 못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 능력, 아답토젠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아답토젠 능력은 천연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나 생각으로 절대 불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천연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EF라는 에피제네틱 푸드를 통해서 선천적 질병의 경로를 바꿀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그대로 놔두면 어쨌든 이 사람은 암에 걸리고 고혈압에 걸리는데, 에피제네틱 푸드로 이 선로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4개월 정도면 치열하게 우리가 4개월 정도 시행하면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임신 중에 에피제네틱 푸드를 쥐에게 줬을 때, 이 쥐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쥐예요. 이제 이 쥐는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적 결함을 많이 갖고 있는 쥐인데, 이 쥐에게 에피제네틱 푸드를 이렇게 먹였을 때와 안 먹였을 때, 이게 임신은 다음이에요. 임신은 다음에 먹였을 때와 안 먹였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먹였을 때 건강한 이런 브라운 컬러를 갖고 있는 쥐들이 많이 태어나고, 안 먹였을 때는 이렇게 노란색 옐로우 털을 갖고 있는 이런 질병에 이완될 수 있는 쥐들이 많이 태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태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음악과 뭐 보는 거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태교는 먹는, 엄마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털 색깔도 달라지고 아이의 유전자도 다 달라진다는 거고요. 이거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요. 요즘에 이제 뭐 커밍아웃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커밍아웃 없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 성 정체성이 왜 오느냐? 물론 이게 다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밝혀지고 있냐면, 엄마가 임신하고 나서 잘못 먹어서 그렇다. 특히 6, 7주 안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남자로 태어난 아이가, 남자로 이제 수정된 아이가 여성화된다는 거죠. 여성화되는 거예요. 임신 6주에서 7주의 영양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 엄마가 뭘 먹었느냐? 이런 거 있죠. 환경 호르몬에 관련된, 또 합성 에스트로겐에 관련된 뭔가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환경 호르몬의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러니까 냉장고에 이 플라스틱으로 음식을 꽁꽁 얼려놨다가 바로 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는 순간 바로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오고, 이게 여성 호르몬 수치를 확 올려서 아이의 성 정체성을 이제 문제가 되게 만드는 거고, 이 아이가 또 나왔는데 아이가 음경이 안 보여요.
음경이 쑥 들어가가지고 안 보여요. 그게 이제 음경 함몰증인데 요즘에 12% 정도 남자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플라스틱, 그 냉동 음식,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사용을 금해야 되고요. 근데 컵라면 있잖아요. 이 컵라면도 거기에서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충분히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성 호르몬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유도 이제 착유를 하기 위해서 계속 임신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여성 호르몬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우유의 농축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도 자주 먹고 매일 먹는 경우에는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유제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속이 쓰리다 하면 다 유산 과다로 알았는데 아니더라. 속 쓰리는 사람 중에 90%가 저산증이더라는 거예요. 왜 속이 쓰린데 저산증이 이렇게 단편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는요 pH 1에서 2로 유지가 되는 아주 강산으로 되고 있어요. 이게 pH 3 이상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저산증이라고 하는데 pH 3이더라도 엄청나게 강산이죠. 그러니까 저산증에서도 속쓰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속이 쓰리냐? 점막 보호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막을 유산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세균을 잡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음식물을 삭히기 위해서 나오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유산이 많이 나오는 만큼 위벽을 보호할 수 있는 뮤신이라는 단백질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거나 뭐 점막이 손상된 경우에. 그래서 결국에는 저산증의 원인은 어쨌든 우리가 위산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위벽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결핍됐을 때 우리 몸에서는 헬리코박터라는 아주 그 필요악인 균이 있어요. 헬리코박터가 나쁘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제균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위암이 발생을 했어요. 그 헬리코박터가 없으면 위암이 나오는 거야? 요즘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헬리코박터는 한 12만 년 동안 우리 인간하고 공생을 했던 균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숫자는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라든지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내분비 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마리 정도 있으면 딱 좋아요. 근데 이게 100마리 이상, 그러니까 막 어떤 경우에 5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헬리코박터 과다증인데 이런 경우에 보면 거의 100% 저산증이에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원래 헬리코박터는 우리 몸의 장내 세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저산증에 걸릴 만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저산증에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이섬유를 많이 안 먹으면 저산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소화된 음식들 있죠.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쌀밥이라든지 백미 이런 것,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산이 많이 나오게 될 이유가 없어요. 산이 많이 나오려면 삭혀야지 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를 갖다가 많이 시키려면은 삭혀야 돼. 그 다음에 인스턴트는 세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균을 또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생적으로 가면 산이 적게 나오고, 산이 적게 나오면 헬리코박터 숫자가 늘어나고, 헬리코박터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그 헬리코박터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과립구가 출동해서 활성산소를 막 품어대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궤양, 위암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식생활에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식생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산이 이렇게 결핍되게 되면 또 이제 소장에서 이제 pH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pH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이게 애들이 막 늘어납니다. 유해균들이 늘어나서 걔네들이 품어낸 이 독소가 장누수 현상을 일으키고 이 독소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나 염증,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상가에서 약사님들이 아까 히폭시아, 저산소증, 세포막 이것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일단은 빨리
임시 응경구라도 저산증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본적으로 저산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를 한 4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산도가 다 정상이 돼요. 물론 그 전에 같이 이 산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정할 때는 같이 써줘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 저산증과 관련 있는 게 저는 60만 건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여드름이 다 저산증 환자예요. 여드름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산을 좀 보충해주면 아주 여드름이 효과적으로 잘 나와요. 여드름 있는 경우 보면 다 대부분 식이섬유를 안 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와 저산증, 이게 산을 보충해준다. 식초도 있죠. 식초도 있을 수 있고 구연산 있을 수 있는데 천연 구연산이 주로 어디에 많이 돼요? 사과, 뭐 신맛이 나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회에서는 이제 하트베리 블랙이라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는 아로니아 추출물이 있어요. 농축액인데 거기에 얼마 정도는 320mg 정도 들어가 있어요. 한 포당. 그래서 그걸 이제 아침 저녁으로 쓰게 하는데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아침 저녁으로 한 2개씩 먹는 방법. 어쨌든 신맛이 나는 이런 것들을 매일 먹어야 돼요. 여기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습진, 아토피, 알레르기, 백반증도 있어요. 얼굴 하얘지는, 몸이 하얘지는 것도 저산증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저산증이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고요. 갑상선 쪽, 그 다음에 손톱이 잘 부러진다든지,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대상포진, 빈혈, 뭐 거의 대부분 우리가 난치병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침 사과는 그게 이제 금과도 같다라고 했는데 그 아침 사과가 원인이더래요. 거기 뭐가 있어? 구연산이 들어있어요. 그 구연산이 산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과만 먹으면 우리 약국이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제 여하튼 이렇게 산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산소증인데요. 이게 보시면 저산소증은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발생 관련이 되어 있다. 세포막이에요. 그냥. 저산증 오는 이유가 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포막하고 혈관 수축된 거예요. 이게 혈관이 수축돼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거나 세포막이 산화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의 산화 변성, OCNT로 다 막을 수 있고요. 저산 상태 다 막을 수 있습니다. 히포크시아, 그 다음에 염증 유전자와 종양 유전자를 우리가 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독은 간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간에서 80% 정도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해독은 다 우리 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간이 80%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 보면 간의 해독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보면 P450, 시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효소계에서 1차 해독을 일단 합니다. 1차 해독을 산화, 환원, 가수분해 수화, 탈할로겐으로 해서 1차 해독을 하고 바로 2차 해독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는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만들고 여기서는 이제 포압 상태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는데요. 주로 이제 여기서는 이 효소를 쓰고 여기서는 컨주게이션을 씁니다. 포압을 쓰는데 포압에는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분자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소변, 대변으로 내보내는데요. 특히 이제 소변으로 많이 내보내는 방법을 쓰죠.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리면 설페이션, 즉 황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황이 굉장히 중요한 해독 물질이다라고 하는 게 이 설페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에서 설페이션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 컨주게, 글루타치온을 붙여서 이렇게 해독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글루코로니제이션, 아세틸레이션, 메틸레이션, 아미노산. 그러니까 우리가 해독에 쓰는 뭐 이렇게 타우린이라든지 이런 메치온이 있잖아요. 여기서 타우린, 메치온이는 아미노산 컨주게이션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유황 중에 MSM이라는 거 있죠.
유황을 쓰게 되면은 MSM은 설페이션 쪽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유황 제제를 해독했을 때 왜 쓰느냐 할 때 2단계에서 컨주게이션으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암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아주 좋은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에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시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프리뷰를 좀 했는데요. 발암 물질이 있어요. 이 발암 물질이 최종 발암 물질이 되려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대사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최종 발암 물질 되는 걸 OCNT가 막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를 공격을 할 때 이제 DNA와 발암 물질의 복합체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OCNT가 한 번 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양이 개시되는 세포가 이제 딱 시작이 됩니다. 이제 진짜 암세포를 이제 만들겠다 해서 종양 개시 세포가 있는데 사실 이 전 발암 물질부터 종양 개시 세포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열흘 걸립니다. 열흘. 딱 열흘이면 딱 스위치 딱 켜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암세포까지 우리가 장상피 화생이라고 들어보셨죠? 장상피 화생, 그러니까 유암 전 단계인 장상피 화생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 일반적 6년에서 7년 정도.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암세포로 가는데 6년에서 7년. 이 전암에서 암세포로 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에서 전이로 가는 것도 이것도 하루아침에 몸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갈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6, 7년 된 암이 갑자기 하루 사이에 말기암이 됐을 수도 있어요. 요만했던 암이 갑자기 몇 개월 뒤에 한두 달 후에 가봤더니 말기암 저 몸에 다 퍼져버릴 수도 있네요. 하지만 이미 그 정도까지 되려면 7년 정도는 이렇게 암 씨가 커서 어떤 어느 정도 컨 상태에서 전암세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암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암을 억제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여기서 보시면 활성산소와 스테로이드와 프로스트가라는 이 투가 이제 종양 개시세포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활성산소를 많이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많이 안 나오게 되는데 스테로이드가 많이 안 나오려면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어쨌든 암에 잘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스테로이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되고 프로스타그란딘 E2는 무엇을 많이 먹으면 많이 생기죠? 오메가6 식용유를 많이 먹으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을 잘해요. 그래서 프로스타그란딘 E2의 어떤 생성 이런 함량을 낮추려면 프로스타그란딘 E3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산화되지 않은 오메가3를 잘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Stress and Xenobiotics Induced Hypoxia라고 되어 있는데, 즉 저산소증에 의해서 스트레스와 제노바이틱스에 의해서 유도된 저산소증이 NF-kappaB와 TNF-alpha라는 이제 그 염증 사이토카인을 활성화시킨다. 즉 이제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치료하는데 직접 TNF-alpha나 NF-kappaB 이니비터를 쓰면 안 돼요. 이건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걸 타겟으로 하면 다 실패합니다. 어디를 타겟으로 해야 되냐면 스트레스와 제노바이오틱스를 타겟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제노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컨스트릭트가 되죠. 혈관이 수축되고 히폭시아가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고,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ROS라는 활성산소종이 생기고 세포막을 다 산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세포막이 산화되면 멤브레인이 옥시데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ROS가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ROS가 이제 NF-kappaB를 액티베이션을 하면 이 NF-kappaB가 초유전자로 작용을 해서 TNF-alpha를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핵에서. 그럼 이 TNF-alpha가
많이 나오는, 원래 100개만, 50개만 나오면 되는 게 이제 100개 이상 나와서 혈중으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TNF 알파가 원래 50개가 정상인데 100개가 나왔다. 당신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활성산소종을 없애주면 자가면역 질환이 TNF 알파가 정상이 되겠죠. 이게 다 간단한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 이 파트는 사실은 알고 있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뭐 저만 알고 있진 않으니까. 저의 이론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걸 확인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 60만 건을 쓰면서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 개선 가능한 거예요. 특히 이 자가면역 질환은 현대의학에서 손을 들었지만 저희 셀메드 학회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용이한, 수월한 이런 질환이기도 해요. 아이러니컬하지만 제일 쉬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OCNT에서 되는데, 여기 이제 백데이터를 좀 보면요, 이거죠. 셀메드의 OCNT의 핵심 성분인 시아플렉스를 염증 세포에 투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TNF 알파, 뭐 이게 인터루킨 6-8이 아까 50, 80, 90%가 엄청나게 강연 내려가는 거죠. 아, 조절이 되는구나. 메커니즘을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콕스2,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와 엔사이드의 어떤 유전자, 염증 개선 지표가 콕스2잖아요. 콕스2가 95% 감소해요. 그러니까 거의 항염, 이제 소염제로서 아주 최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일반 엔사이드보다도 뛰어난, 스테로이드보다도 뛰어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보는 질병 발생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만성질환은 이렇게 발병을 한다.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잘 보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 유입이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고요. 일단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 수치를 올립니다. 올리고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은 수축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백혈구 중에 과립구라고 하는 애가 수치가 확 올라가요. 한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혈관이 수축되면은 다 막잖아요. 다 막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심장하고 간만 막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 저산소증이 되겠죠. 되고 활성산소는 많아져요. 저산소증과 활성산소는 반비례해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빈혈 상태에다가 피가 안 들어오고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조직이 파괴되는데, 이 조직은 독성 물질에 의해서 직접 파괴가 되기도 합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우리 미세먼지가 이렇게 뭐 활성산소를 유발해서 우리 몸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세포를, 유전자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제가 어떤 것은 활성산소를 유발해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세포도 죽이기도 하고, 항암제 자체가 독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패턴으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대부분의 약제들은 다 활성산소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중요법제를 쓸 때 컨비네이션 세라피로 저희 이제 OCNT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가주면 엄청난 이득을, 유리한 그런 것들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포 조직이 파괴되면서 그 조직 중에 핵과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이가 확고해질수록 그 질병은 점점 만성화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질병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해독을 해야 된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활성산소와 독소를 해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를 복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산소를 정상화시킨다. 그러니까 히폭시아를 노르목시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폭시아는 산소가 저하된 상태, 노르목시아는 정상적인 산소의 상태. 여기에 위산이 정상화돼야 된다. 위산. 그러니까 위산과 산소가 정상이 되면
사실은 이 반응들은 굉장히 매끄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요. 명현 반응도 강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명현 반응이 강한 이유가 위산과 저산증이 강할수록 명현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우성 유전자가 완전히 복구되는 기간이 보통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관여되는 세포가 스템셀 리스토링 엔자임이에요. 스템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재생의학이라고 하는데, 이때 관여하는 게 우리의 그 줄기세포다. 그 줄기세포가 어디에 있는 혈액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혈액에 있는 EPC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액이 일단 오염되면 세포 재생이 잘 안 일어납니다. 혈액이 오염됐다는 얘기는 간이 망가졌다는 얘기고요. 간이 망가졌다는 해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이 망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해독제, 부작용이 없고 그 적용증이 넓은 해독제가 뭐냐? 이걸 개발을 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게 이제 시아프렉스라는 해독제라는 개념이 간이 계속해서 돌잖아요. 이걸 몇 번을 2,000번을 돕니다. 2,000번. 응? 하루에 2,000번을 계속 간이 필터를 하는데, 아니 뭐 1시간만 역할을 하면 몇 번 해독 작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혈중 농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였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끔 만든 이론이 나노프렉스를 통해서 시아프렉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포의 구조는 이렇게 핵과 미토콘드리아, 세포막도 있다. 우리 약사님들이 아시기에는 뭐 유전자가 핵에만 있다라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목의 유전이에요. 엄마로부터만 이렇게 받는 유전이기 때문에 약간 특별한데,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핵 유전자보다 손상이 잘 됩니다. 손상이 잘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전자 결함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기능이 떨어지는 많은 병들 있잖아요. 부전, 심부전, 뇌부전, 안구부전, 뭐 간부전, 뭐 이런 대뇌부전, 뭐 이런 부전들의 모든 것들에는 미토콘드리아의 데미지가 관련이 되어 있더라.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잘 살려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포막,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효소 시스템이 중요하다. SOD, 카탈라이즈, 글루타치온, 페옥시데이스라는 이 세 개의 항산화 효소 시스템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독 효소 시스템은 P450이라는 시토크롬 P450과 포화 반응, 이 5가지의 시스템으로 우리 교정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해독, 핵과 핵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초유전자, 그 다음에 세포막을 보호할 수 있는 해독, 그 다음에 해독 효소 시스템, 항산화 효소 시스템, 이 5가지로 우리의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OCNT 핵심 물질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시아플렉스, 유파플렉스, 클로플렉스, 비오, 브이, 그 다음에 칼마, 커큐, 아미, 이렇게 콜라, 엔자, TM, 베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아플렉스는 가장 중요한 이런 OCNT 핵심 물질인데, 무엇을 하느냐? 일단 완벽한 해독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고, 여기 끝에 보시면은 이제 세포 신호 전달 분자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는 죽여라, 정상세포는 살려라, 염증세포는 여기까지 반응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아놉토젠이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 아놉토젠 역할을 셀 시그널링 말리큘, 즉 세포 신호 전달 분자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지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시아플렉스가 없으면 교정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써라, 나는 딱 하나만 쓰고 싶다 할 때는 시아플렉스 하나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2개 써라 그럴 때 유파플렉스 2개를 쓰시면 되는 건데, 여하튼 이런 가장 중요한 해독과 항산화, 그 다음에 초유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시아플렉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파플렉스는 세포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세포막뿐만 아니라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어쨌든 생체막을 다 원료가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노유파 상태에서는 산소가 들어오지만 노유파가 아니면 산소가 튕겨 나간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면역을 조절한다. 되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유파프레스를 만드는 기술은 저희 JBK 랩의 아주 세계적인 기술이고 저희가 한 20년 동안 노하우와 그런 특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게 기름을 짜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겠냐 하지만 천만에 이게 쉽지가 않고요. 이 기름이 좀 비싸죠. 비싼 이유가 우리가 착유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실제 그 수율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보통의 수율이 한 40%라면 저희 수율이 한 5%에서 한 10%밖에 안 되고, 제가 오늘 깜빡했는데, 사실은 그 기름을 짜고 난 깻묵 있잖아요. 그 깻묵을 나중에 한번 다,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직접 맛도 보게 해드리려는 건데, 그것도 노유파입니다. 거기에 기름이 많이 있겠죠. 거기에 펩타이드도 있고, 단백질 다 있는데, 그 기름이 어떻게 해서 짜여지는가, 얼마만큼 깨끗한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클로플렉스는 이제 직접 이제 유전자를 만들어주는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RNA, 그다음에 히스톤, 엽록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증 질환은 이렇게 핵이 이제 세포막이 빨갛게 물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세포의 상태, 안과 밖의 상태는 노르목시아에서 히폭시아로 산소가 점점 이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포막이 산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성으로 가면 아까도 기능이 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이렇게 산화가 되는 변성이 되죠. 이 상태도 히폭시아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은 림프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림프구의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콜라겐, 자가면역 질환을 콜라겐 디지즈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부위를 보면 콜라겐이 있는 부위에서 거의 99%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이 어떻게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이 세게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마일드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콜라겐이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콜라겐은 트리플 헬릭스 구조로 꼬여 있는데 그 꼬일 때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그런 물질이 유황이에요. 이 유황이 풀리면서 유황이 부족하면 콜라겐이 이렇게 풀리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콜라겐을 보조요법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암은 산소가 이제 65% 밑으로 확 떨어지면 암에 걸리는, 암 유전자가 스위치가 탁 켜져요.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암세포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세포가 아니고 우리 정상세포가 안에 산소 농도가 65% 밑으로 떨어졌을 때 스위치가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암을 만드는 중요한 이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산소라는 거죠. 저산소라는 거예요. 이 저산소에 빠지면 다 암으로 바뀐다. 근데 다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세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그냥 죽고 그냥 오토파지가 돼요. 어떤 세포는 나는 그냥 죽어버릴래. 어떤 세포는 나는 이대로 죽기는 억울하다 하면서 암세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가 죽었을 때를 부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암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체질에 따라서 다른 이런 역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세포, 암이라든가 염증, 부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사실은 지금 안 아프시잖아요. 예방한다 싶으면 시아플렉스 하나만 먹으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먹으면 어쨌든 세포막이 보호가 되고 계속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염증이 지금 현재 있다. 여기서 염증이라는 것은 세포 수준의 염증이에요. 우리가 뭐 고름이 있고 빨갛고 이런 염증이 아니라 세포 수준의 염증이라는 것은 초기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당뇨,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뭐 이런 동맥경화, 뭐 전립선, 모든 위염, 간염, 모든 거에 염증이에요.
염증, 여기서의 염증이라는 건 세포막이 산화된 걸 염증이라고 하고 질병의 초기 단계 6개월 미만을 이제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염증을 우리가 무슨 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편도선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염증은 세포막이 산화된 상태의 만성질환의 초기 상태입니다. 이 초기 상태일 때는 우리가 시아플렉스와 유파플렉스와 그 다음에 미네랄을 가지고 이게 4개월 정도의 교정이 가능하고요. 만성 염증인 경우에는 클로플렉스를 써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은 액티브 콜라겐을 같이 써서 갈 수 있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죠. 커큐민, 베타글루칸, 엔자임, 바이타민, MSM 뭐 이렇게 총 동원을 해서 암세포의 유전자를 바꾸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의 혈관을 보면 3차선으로 이렇게 좁아져 있고요. 만성 염증인 경우에는 2차선으로, 그 다음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혈관이 확 쪼그라져 있더라.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을 보면은 혈전이 되게 많아요. 혈전이 많고 혈관이 많이 이렇게 수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류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세포막을 바꿔주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든지 DNA를 바꿔주는 게 이제 네 번째.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암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동맥경화는 이렇게 많은 엄청난 병을 유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못 가면 다 이런 혈어증에 걸리는 거죠. 혈허.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 사실 이걸 엄밀히 따지면 동맥경화는 이게 저산소증이에요. 그렇잖아요. 피가 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맥경화와 관련이 돼 있는 병은 다 저산소증하고 비슷한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맥경화의 원인은 뭐냐? 다 LDL, 콜레스테롤로 알고 있지만 실제 콜레스테롤은 전혀 관계가 없다. 콜레스테롤이 얼마일 때 가장 오래 사느냐? 실제 논문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250일 때 가장 오래 산다. 지금 우리 정상이 200이죠? 200 맞나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근데 250일 때 가장 오래 살더라.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호르몬, 성호르몬을 만들죠. 세포막의 원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혈중 지질에 그 다음에 나쁜 혈중 지질들을 다 교체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을 적대시하는 건 이건 정말 우리 임상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상태에서도 30% 이상이 정상적인 200 미만에서도 30% 이상이 동맥경화가 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무슨 얘기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에 관계가 있냐? 콜레스테롤의 문제보다는 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예요. 이 명확한 근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그림을 쉽게 봤는데 계속 보면 볼수록 아주 멋진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게 솜털처럼 생긴 게 이게 대식세포예요. 이게 이제 혈구에 떠돌아다니는 대식세포를 우리가 단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대식세포는 뭐 세포, 혈관 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순환, 서큘레이션이 막 돼요. 여기 모노사이트라고 되어 있죠. 단구. 여기 노란색 구슬처럼 생긴 거 이게 바로 네이티브 LDL이에요. 네이티브. 여기서 네이티브라는 뜻은 순수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콜레스테롤. 네이티브라고 하니까 긍정적이잖아요. 순수한 콜레스테롤. 오펜시브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네이티브 콜레스테롤. 토종, 친한, 친화적인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같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순환이 되겠죠. 왔다 갔다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적대시 되는 물질이라면 절대 세포막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쑥 들어오잖아요. 이게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제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가는데 이게 몸 혈관 안에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얘를 탁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지방이잖아요. 콜레스테롤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요.
포화지방산은 산화 안 되는데 불포화지방 산화되죠. 이 콜레스테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콜레스테롤은 그냥 모든 지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중성지방은 이런 거예요. 글리세롤 하나에 포화지방산이든 불포화지방산이든 세 개의 지방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중성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지방과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틀린 게 아니고 중성지방은 그냥 이 세 개가 묶어져 있는 거예요. 글리세롤 구조로. 그래 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은 이제 유리돼 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콜레스테롤도 그 안에 불포화지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불포화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되면은 이렇게 별표 모양의 별표처럼 날카로운 이런 가시 같은 공격형 오펜시브한 LDL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옥시다이즈드 LDL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네이티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피해를 주는지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그걸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세포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백혈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백혈구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노사이트. 대식세포인 모노사이트가 네이티브 LDL은 건드리질 않죠. 우리 우군이니까. 하지만 여기 옥시다이즈드 LDL은 이것은 이물질로 판단을 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확 먹었죠. 먹어가지고 지금 얘들이 여기 보시면 노란 거 보이시죠? 이 노란 게 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은 거예요.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은 대식세포, 즉 당구를 우리가 거품세포라고 해요. 폼셀이라고 해요. 이 폼셀이 거품처럼 생겼다. 이 폼셀이 바로 동맥경화의 원인이죠. 이게 이제 폼셀이 자꾸 먹으니까 얘는 절대 콜레스테롤은 안 먹죠. 뭐만 먹어요? 산화된 콜레스테롤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만 먹는 게 아니라 대식세포가 수백만 마리. 근데 걔들이 다 먹으니까 배가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갖고 혈관 바깥으로 이렇게 배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동맥경화, 죽상 동맥경화로 들어보셨죠? 이게 한번 빵 터지면 죽처럼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관을 다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실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이게 활성산소만 없애주면 절대 공격을 하지 않고 배가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배가 부풀어 오르려면 거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만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동맥경화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닥터를 만나도 얼마든지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공부를 삼성의료원의 그 박정희 교수님 심혈관센터 우리가 2007년도에 이거 발표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론이 아니고 외국의 제약회사 중에 가장 어떤 힘이 있는 제약회사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오래 산다는 이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돼, 이게 높은 것이 나쁘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우리 다른 데서 지금 계속 다리를 긋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가려운데 계속 여기 아무 데만 긋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못 찾았던 거죠. 실제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명확하게 태가 나죠. 여기가 이제 거품세포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니까 혈관이 그만큼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세포만 만들어지지 않으면 혈관이 좁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품세포들이 이제 그런 혈전을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거품세포들을 제거하면 혈전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 거품세포는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거품세포를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스타틴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거품세포들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제 스타틴이라는 자체가 억제라고 했잖아요. 효소의 개념이 억제되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데
여기에 이제 거품 세포가 어디로 가면 동맥경화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겠어요? 거품 세포는 움직이는 세포잖아요. 백혈구니까 얘네들이 림프절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그림도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동맥이에요. 이 동맥이 이렇게 혈액을 공급을 해주고 나서 이제 그 찌꺼기들을 이쪽 림프 소포, 림프절로 보내는데 여기에 동맥에서 거품 세포를 림프절로 보내서 림프절에서 소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각된 그 찌꺼기 부산물들을 어디로 내보냅니까? 정맥으로 청소를 한번 깨끗이 정화를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림프라는 곳이 정화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 세포는 제거돼야 될 대상이니까 이 거품 세포를 림프절로 보내는 역할을 우리가 자연치유라고, 세포 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거품 세포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거품 세포에게 힘을 주는 게 뭐냐면 혈액을 깨끗이 해야 되고 항산화와 해독이 돼야 되고 아까 초유전자로서 작용을 해야 되면서 세포막이 바뀌어야 된다. 최소한 거품 세포의 세포막이 바뀌어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품 세포가 림프 노드로 가는데 시아니딘, 오메가, 액티브 오메가, 이게 시아플렉스, 유파플렉스, 그다음 TM플렉스라는 이 물질이 교정 물질이 들어가 주면 한 4개월 정도 안에 이렇게 이제 이동이 시작.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고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아플렉스를 먹게 되면 제가 분명하게 이건 100%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아플렉스 3개월 드시면 OXLDL이 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걸릴 수가 없죠. 우리 이론으로 의하면.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근데 동맥경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33살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부분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와 유파, TM 이 세 가지 정도로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드시고 그 다음 후부터는 시아로 예방을 해주셔도 이게 동맥경화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는 거고요. 동맥경화는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렇게 시아니딘과 미네랄, 그 다음에 여기 유파플렉스가 빠졌는데요. 이걸 이제 그 정상 혈관으로 만들 수 있다. 즉 거품 세포가 이제 림프절로 이동을 하는 거고 이건 되게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저희가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한 달 동안 CID를 복용을 시켰는데요. 이게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 줄기세포가 300%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해도 줄기세포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약국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심근경색, 동맥경화, 근데 심근경색 환자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오래된 대사성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줄기세포 숫자가 30%밖에 안 됩니다. 일반 정상적인 거. 그런 분에게 시아플렉스를 줬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론적 근거가 바로 혈관 줄기세포를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혈관 줄기세포가 확보됨으로써 히폭시아가 좋아질 거고요. 히폭시아가 좋아짐으로써 아마 대부분의 좋은 반응들이 세포가 이렇게 좋아지는 반응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이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스타틴과 아스피린, 그다음에 AC 이니비터라는 이런 이 고혈압 약을 이렇게 먹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시아플렉스를 같이 병용 투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병원하고의 불편한 관계도 있고 환자의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물론 나는 용기 있게 OCNT 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같이 병행하고 싶다는 분도 아마 임상에서는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좋아진 거죠. 여기 보시면 OXLDL, CRP, AC 이니비터, MCP, ICP, NOS, 아디포넥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유의하게. 그래서 아주 좋은 치료제로 지금 치료 보조제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아플렉스의 어떤 이런 논문인데요. 다 논문에 발표된 거고요. 면역 항암 효과, 독성 물질 억제 효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항노화 효과도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약사님들이 뭐 가장 요즘에 그 핫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수명 유전자가 있어요. 사실은 시아프렉스를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복용하면 대부분 다 어떤 말을 듣냐면 참 젊어졌구나. 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줄기세포의 텔로머레이즈를 한 300%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줄기세포 숫자가 늘어나면서 아마 재생하는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젊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동맥경화 효과, 감기 기능 개선 효과. 지금 저희가 이제 강남 서울 성모병원의 간내과에서 하고 이걸 지금 아주 좋은 국제 저널에 실었는데요. 실리마린하고 비교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레가론 실험을 해봤는데 효과가 한 7배 정도 돼요. 7배. 그러니까 7배 정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유의보호 효과, 항당뇨, 항균, 박테리아. 아까 단톡방에 이거 박테리아도 됩니까라고 하는데 박테리아 효과가 훌륭합니다.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효과도 이렇게 훌륭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감기에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중이염이라든지 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불임, 밀수가,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파킨슨, 노인성 치매 예방 효과도, 그다음에 췌장염, 셀룰라이트, 비만에 대한 효과. 뭐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삼성의료원, 경희대학교, 한림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이화여대, 고려대학교, 뭐 사실 병원들에서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수의 종합병원들과 저희들은 코업을 해서 지금 이 데이터를 잘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건 시아프렉스 밤이라는 제재인데요. 이건 한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OCNT는 어떤 특정한 질병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막 신비로움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세포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포 하나가 이제 한 달 동안 엄마 몸에서 한 달 동안 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배엽, 외배엽, 내배엽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100조 개 되는 세포로 되는데, 사실은 어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유전자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건 간이고 어떤 건 뇌고 그렇잖아요.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스위치가 켜져 있느냐 안 켜져 있는 차이. 그러니까 뇌에 있는 세포는 뇌 스위치만 켜져 있는 거고요. 간에 있는 세포는 간 스위치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생의학에서 보면 저희들도 줄기세포를 하고 있는데, 간에 있는 세포를 뇌로 만들 수가 있고요. 피부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우리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스위치를 다 켜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대증요법제를 쓸 때 간으로만 가서 이 효소 억제제를 만들었어요. 인히비tor. 간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세포들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OCNT는 어떤 특정한 세포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혈액이 오염이 되어 있다면 모든 세포들이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신에 작용을 하고요. 전신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이런 물질, 이걸 에피제네티스 푸드가 전신의 유전자에 다 작용을 해서, 하여튼 뭐 오늘까지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